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영어 다 바꿨다 그쵸?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한산 이 영화 보기 전에 이 선생님이 또 이순신 덕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배경 지식 좀 쌓아주려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임진왜란이 어떤 전쟁인가, 그 다음에 이 전쟁이니까 무기들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각국의 이 무기 소개, 그리고 오늘 이 한산대첩의 중요한 등장인물, 그리고 한산도 대첩 어떻게 치러진 전투인지까지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임진왜란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일본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1500년대,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까 1500년대 말이란 말이야. 그럼 1500년대 약 100년 동안 이 일본이 어떤 상황이었냐? 이 나라가 수십 조각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각 지역의 대표 가문인데, 이 가문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고 이 칼 들고 한번 먹어보겠다고 이렇게 싸움을 막 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름하야 전국시대죠. 뭔가 이름은 멋있어 보이지만 전국시대가 뭐냐면 나라 전체가, 이 나라가 다 전쟁이야, 이 말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 그래서 나라가 다 쪼개져 가지고 전국시대가 진행 중이었고, 그래서 서로 땅을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아주 난장판을 피우던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정리돼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여기 써 있는 글자는 뭐냐면 이 지역을 먹고 있던 가문의 성씨야. 남부 오와미 아시나 다케다 켄신 이런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이름?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 나라를 통일하는 가문이 이 중에 있는데요. 어떤 이름이 제일 세 보이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세 보이는 것 같진 않은 이름이지만, 여기 있는 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이 오다라는 가문의 오다 노부나가, 이 사람이 일본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100년간의 혼란을 정리를 하는 거죠. 오다 노부나가. 그래서 일본을 거의 통일합니다. 하지만 이 오다 노부나가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거의 통일할 쯤에 죽고 말아요. 임진왜란 10년 전인 1582년에 죽게 되고, 이 오다 노부나가의 뒷자리를 잇는 거는, 이 후계를 잇는 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자 보세요. 오다 노부나가랑 이 일본 사람들도 앞에 성이 오거든. 오다 노부나가가 죽으면 오다 노부나가의 아들이나 딸이나 이 오다 노부나가의 자식이 이어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도요토미라는 성을 가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뒷자리를 이었다. 그럼 도요토미는 어느 지역의 사무라이였나? 이렇게 보면은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예. 도요토미는 이름난 사무라이 출신이 아니다. 도요토미는 뭐였냐면 오다 노부나가의 거의 몸종이었습니다. 예. 근데 몸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능력을 인정받아서 장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완전 천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 여기 지금 이 사람들 지금 통일은 됐지만 각자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다이묘, 사무라이들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천민놈의 자식이 자기가 2대 태압이다 이러면은, 사실 통일은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됐단 말이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능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이렇게 통일이 됐는데, 여기 사람들은 불만이 많았겠죠. 아니, 저 자식은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근데 갑자기 지가 태압이래. 잘난 척하네. 천민주제, 영지도 없었으면서 이런 식으로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다. 내가 일본을 통일하고 태압이 되었지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다. 여기 애들 다 싸움 잘하는 사무라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외부의 적을 찾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이 다 내 목 달려고 혈안이 돼 있는 이 싸움에 아주 길들여진 사무라이들이란 말이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은 뭐 하면 되냐면 가서 이제 선생님 욕을 하면 되거든요. 야, 근데 선생님 오늘 왜 저래? 막 이런 선생님 욕을 하면은 친해질 수 있다. 이것처럼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여기 있는 이 사무라이들과 친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야, 우리 명나라 한번 쳐보자. 조선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선을 침공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면은 여기 주겠다. 여기 뭐야 고니시 너 들어가서 점령하면은 평안도 너 주겠다. 가토 함경도 주겠다. 고바야카와 너 전라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섬나라잖아요. 근데 조선은 대륙과 이어져 있죠. 그래서 조선 한번 쳐들어가 보자. 이런 외부의 적을 만들고 자기의 불안한 정치 상황을 타개할 이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자감은 아니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상당히 큰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일본을 자주 무시하곤 하는데 일본은 국토도 우리나라보다 지금 한 2배는 더 크고요. 그리고 인구도 일본은 1억이 넘거든요. 당시 인구는 어땠을까요? 당시 조선에는 약 1000만 명이 살고 있었다. 일본에는 1700만 명. 70%가 더 많죠? 1.7배야 인구가. 그러니까 지금 이 미사일 날리고 이 버튼 누르고 핵잠수함 띄워가지고 전쟁하는 시대에도 이 군인 병력 숫자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칼 들고 창 들고 활 쏘고 하는 전쟁이잖아. 이 인구수라는 거는 압도적인 병력의 차이입니다. 근데 일본은 당시 조선보다 1.7배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쳐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일본은 돈도 많았어요. 돈도 많았어. 여기 이 시마네현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와미 은광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뭔가 상당히 오래돼 보이죠? 그래서 여기 뭐 하는 데냐면 은을 캐내는 데예요. 여기 은을 캐내는 동굴인데 지금은 여기서 은을 캐내지는 않지만 이 당시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이 이 일본에서 나왔다. 이해가 됩니까? 일본은 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캐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세계의 화폐는 은이었거든요. 무역할 때 요즘은 달러를 지불하지. 내가 만약에 저기 중동에다가 우리 자동차를 팔았다. 현대자동차 팔았다. 그럼 중동 사람들한테 달러를 받을 거야. 이 당시에는 뭘 주고받았냐? 은을 주고받았다. 근데 일본은 이 당시에 세계 생산량 3분의 1에 해당하는 은을 캐냈다. 그러니까 완전 부자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도 많아, 돈도 많아. 이 은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 유럽과 교역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 와가지고 총도 소개해주고 조총도 소개해주고 아무튼 뭐 조선이란 나라는 우스워 보였겠죠. 조선은 300년 동안 평화로웠던 나라야. 일본은 100년 동안 전쟁만 하던 사무라이들의 나라야. 그러니까 저 싸울 줄도 모르는 애들 우리보다 인구도 적어 돈도 없어 군사도 적지 싸움도 못하지 우스워 보였겠죠. 그래서 이 막대한 부와 인구를 바탕으로 조선 침략의 이 야망을 꿈꿉니다. 조선을 넘어서 중국까지 한번 먹어보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히데요시가.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전쟁 얘기하기 전에 양국의 무기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당시에 칼 보면은 조선의 환도, 약간 녹슨 사진이지만 환도와 일본의 카타나입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검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조선은 사실 검이 그렇게 유명한 나라는 아닙니다. 실제로 요즘은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극에도 자꾸 사람들을 일본 칼을 차고 나온 적이 있었다.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 칼을 차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런 웃지 못할 장면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극에서 잘못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도는 원래 이렇게 손잡이가 뒤로 가게 차는 거예요. 왜냐?
조선군의 주력 무기는 이 활이거든요.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조선인들은 활을 쏘는 사람들. 칼로 이렇게 싸우는 거는 이제 활로 싸울 수 없게 됐을 때 이 보조 무기 정도여서 이 칼 손잡이를 뒤로 빼놓고 차게 됩니다. 활 쏠 때 거치적거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화살집을 이렇게 차고 있잖아요. 이 활집을 이렇게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활집 빼고 화살 꺼내고 해야 되는데 칼이 거슬럭거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칼집을 뒤로 차고 있었다. 이렇게 띠돈을 매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극에 이제 칼 손잡이가 앞에 나와 있으면 이거는 일본식 착용 방법이에요. 일본은 칼의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 보면은 두 자루 차고 있죠? 길이별로 긴 거 하나, 짧은 단검 하나, 어쩌면은 이 아예 그냥 이런 완전 단도 하나 이렇게 막 몇 개씩 칼을 차고 있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그래서 뭐 칼은 일본 압승이죠. 카타나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검이에요. 칼이에요, 칼. 그리고 이제 창을 한번 비교해 보자면 이게 이제 조선의 척가군이라는 이 장창부대인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 앞에 이렇게 방패수들이 있고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게 이제 창을 흘려내기 위한 무기입니다. 이거 까먹었네, 이름을. 그리고 뒤에 장창부대가 이렇게 있고 당파를 든 사람이 있고. 일본은 창을 아주 길게 썼습니다. 이 대규모 전쟁을 하던 나라다 보니까 이 칼보다는 당연히 창이 이 대규모 전투를 하기에는 유리하겠죠. 이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다케다 신겐하고 오다 노부나가랑 싸울 때 이제 그림을 담은 건데 이렇게 대규모 장창 부대를 운용을 했었다. 일본군 임진왜란 일본군 하면 조총 부대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주력은 장창 부대야 화살 그리고 조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창 부대 운용술도 뭐 일본은 100년 동안 전쟁만 하던 나라니까 이 노하우가 엄청났겠죠. 이 장창 부대는 전근대 사회 이 전투의 핵심이었거든요. 이 장창 부대를 누가 더 잘 운용하냐가 이 전쟁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었다. 일본은 100년 동안 이것만 하던 놈들이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근거리 무기 얘기는 다 했고 원거리 무기 하면은 조선은 역시 활의 나라다 보니까 이 각궁이라는 아주 이 월클은 아닌가? 아무튼 월클이죠. 이 월클 활을 갖고 있는 나라였고 이 당시 이 일본 활은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물론 조총수보다 활 쏘는 사수가 더 많았지만 일본 활은 뭐 각궁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사거리 차이가 뭐 5배 정도 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비교가 안 되고 당시 일본군에 내세울 수 있는 무기는 조총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 총대 화살이잖아. 여러분들한테 지금 남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너 화살 들래 총 들래 하면 당연히 총 들겠죠. 근데 이 조총은 지금 총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 각궁과 조총의 사거리 차이는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이해되십니까? 조총으로 사람 몸을 뚫으려면 50m까지 근접을 해야 돼요. 50m면 우리 운동장 끝에서 끝 정도 될 것 같아. 그 정도까지 근접을 해야 되지만 각궁은 그 3배가 넘는 거리에서 활을 쏘아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이 점을 적극 이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포 비교인데 조선의 화포는 이제 천지현황, 천자문 외우면 하늘, 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이렇게 4개 한자가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자들을 따서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까지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세종대왕 때 만들게 되거든요. 뭐 나중에 문종 때 한번 문종이 아닌데 까먹었어요. 나중에 한번 개량을 하긴 하지만 이 화포 체계는 세종대왕이 갖춘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만든 화포를 이순신이 쏴서 일본군을 무찌르는 이런 국뽕 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이 화포인데 조선은 화포 세계적인 강국이었어요. 이 독자적인 신무기들을 개발해내는데 비격진 천례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비격진천래 이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 임금이 선조지 않습니까? 이 선조 때 만들어진 이 화포장 이장손이라는 사람이 만든 신무기인데요. 이 당시 대포가 그렇게 일본군 있다가 보면은 대포 거의 안 쓰거든요. 왜 대포를 안 쓰냐면 이 당시 대포는요, 지금 미사일처럼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고 쇠구슬을 발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쇠구슬을 발사하는 거였다고. 하지만 비격진천래는 선조 때 이장손이 만든 신무기, 이거는 터집니다. 이 철통 안에 이렇게 이 엄청 날카로운 이런 뭐라 그래야 돼? 이런 아무튼 박히면은 그냥 눈알 나가는 막 이런 탄환들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런 가시들이. 그래서 여기 심지가 있습니다. 이 심지에다 불을 붙여요. 이 심지가 휙 타들어가면서 여기 안에 화약에 불이 닿는 순간 그냥 빵 터지면서 그냥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조선 수군에서 사용했던 무기거든요. 이 일본군 생각에 이 화포는 쇠구슬인 거야. 쇠구슬이 이렇게 뚝 떨어졌어. 그럼 만약에 거기 맞으면 이제 머리 깨지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피했어. 그러면 그냥 떨어진 쇠구슬일 뿐이란 말이야. 그쵸? 이렇게 쇠구슬이 퉁 이렇게 떨어지면 구멍을 뚫기는 힘들죠. 예, 이렇게 직사로 배 옆을 빵 때렸다 그러면 뚫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포물선으로 쏴가지고 붕 가판 위에 떨어지면은 내가 거기에 머리를 맞으면 당연히 내 머리 깨지겠지만, 그냥 배 가판에 떨어지면 그냥 쇠구슬일 뿐이야. 근데 웬걸? 갑자기 이게 시간 지나더니 빵 터져.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제 멘탈 나가는 겁니다. 원래 이건 쇠구슬은 이게 터진다고? 폭탄이라는 말도 없을 텐데 폭탄을 처음 봤을 때 일본군의 심경을 200자는 서술해봐 여러분들. 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제 근데 그냥 보통 탄환들은 또 그냥 쇠구슬이거든요. 이 비격진천래를 막 물 쓰듯이 쓸 수는 없었죠. 보통은 다 그냥 쇠구슬이야. 근데 가끔 가다 이런 게 한 개씩 섞여 있어. 그래서 사람 돌아버리는 겁니다. 예? 그 전쟁 중에 여러분들 이게 뭐 비격진천래인지 쇠구슬인지 어떻게 구분할 거야. 그러니까 일본군들은 이 머리 터지는 거면 전쟁 중에 쇠구슬 건져내려라. 아무튼 이 비격진천래 받고, 또 멘탈 깨지는 무기 하나 있죠. 일본군 멘탈 깨지는 무기, 이 대장군전인데요. 이 구키 요시타카라는 사람이 이 실제로 갖고 갑니다. 이걸 기념품으로 자기 배를 뚫었던 대장군전을 갖고 가는데 이 길이가 2m짜리 통나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본군 기록에 뭐라고 써있냐면 조선의 함선에선 통나무를 쏜다, 통나무를 발사한다. 여기 끝에는 이제 이 쇠로 된 촉을 답니다. 쇠촉을 달아가지고 이걸 함선 전투에서 쏘는 거야. 이걸 아까 말한 전자총통에 넣어놓고 발사를 시키는 건데요. 이거는 함선 격파용이죠. 슝 날아갔다가 아까 쇠구슬하고는 차원이 달라. 2m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겁겠어? 이게 포물선으로 훅 날아갔다가 팍! 일본 배 바닥까지 그냥 팍! 뚫고 들어가는 거. 그러면 그 구멍이 뚫리면 물이 막 새겠죠? 이 정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장군전 미니어처 버전이죠. 필형전이라고. 여기 대포에다가 이 천자총통에다가 필형전 한 10발을 한꺼번에 넣고 이것도 그냥 쏘는 거야. 그러면 이 끝에 여기 쇠로 만들어진 화살이거든요. 맞으면 그냥 배 관통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럼 여기 맞잖아? 그럼 펑 이렇게 또 필형전. 그리고 이제 무서운 무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이건 정말 많이 썼던 무기예요. 여기 보면은 대포 안에 구조를 보여주는 거야. 대포 안에다가 이렇게 안에부터 쌓아놓는데 이 도화선이 칙 타 들어가는 거 알죠? 여기다 불을 붙이면 화약이 터지면서 여기 있는 것들이 확 나가는 구조란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앞에는 이 포탄이 있죠? 포탄은 쇠구슬이야. 포탄이 있고 그 뒤에는 이렇게 조란환이라는 게 있는데, 조란환은 뭐냐면 이 새알처럼 생겼다. 그래서 새조자에 알란자 해가지고 조란환인데, 이 말만 들으면 귀엽죠? 새알탄이거든요. 새알탄. 근데 생김새는 그렇게 귀엽진 않습니다. 이 지금 사람 손바닥하고 크기 보이십니까? 이만한 쇠구슬이 수십 발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 여러분들? 대포 발사하면은 큰 포탄 하나만 붕 발사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손바닥
어른 손바닥 절반만한 겁나 무거운 쇠굿을 수십 발이 같이 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난장판이 되겠죠, 배가. 응?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쇠굿을 기본적으로 이 총통이라는 건 대형 포탄 이런 쇠구슬을 떨어뜨리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몇 개는 시한폭탄이에요. 막 몇 개는 랜덤 박스로 막 몇 개씩 막 터져가지고 이런 쇠가시들이 막 머리 박힙니다. 몸 박힙니다. 그리고 옆을 보면은 이 통나무 같은 게 막 날아와서 우리 배를 바닥까지 막 뚫고 있어. 막 그럼 막 물이 막 새고 막 난리가 나. 그다음에 이 필형전은 이 대장군전 조그만 버전이랬죠. 이 화살, 이 쇠 화살 10발 정도를 이 총통에 넣고 빵 발사시킨다. 이런 식으로. 그럼 촥 나가면 나 뭐 다 그냥 닿는 대로 관통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란탄, 이거 조란탄 세알탄 막 30발, 50발, 70발이 막 그냥 팍 막 터지. 이해가 되십니까? 조선은 이 화포 덕후들의 나라였나봐. 그래서 화포만큼은 장난 아니었다. 우리나라가 이순신 장군이 활약할 수 있었던 건 이 화포와 화포에 들어가는 이 정신사나운 이 무기들 덕분이었다. 일본의 화포는 이 석화시라는 보면은 좀 멋있게 생겼죠, 조선 대포보다. 근데 이거는 옆에 이 장식물들이 많잖아요. 이건 이제 일본 배들의 특성과 관련된 건데 사실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이거 생긴 것만 삐까뻔쩍하고 이 유럽에서 사온 화포인데 왜 이렇게 무슨 손잡이 같은 것이 많냐? 이 일본 배를 알아야 됩니다. 일본 배는 세키부네와 아타키부네 두 가지가 있는데, 아타키부네는 우리식으로 읽으면 안택선이라고도 읽고, 이건 그냥 순수 일본어라서 뭐 한자가 없어요. 세키부네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뾰족하죠? 배 밑에 바닥이 뾰족하고 이 날렵하고 가벼운 이 삼나무를 재료로 만들었다. 이 안택선은 아타키부네, 안택선은 여기 새끼부네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장들이 타는 배예요. 덩치도 좀 크게 만들고 구조는 새끼부네랑 다를 게 없다. 근데 덩치는 좀 키우고 위에다가 이 집을 얹었다. 그래서 안택, 이 택자가 집 택자입니다. 이 편안한 집을 얹었다 해서 안택선이고, 아까 봤던 석화시에 왜 그렇게 무슨 손잡이 같은 게 많냐면 이 일본 배들은 이 가벼운 삼나무를 재질로 해서 만들거든요. 이 포를 걸어놓고 쓰면 나무가 다 갈라져 버려. 나무가 부서져 버려. 이 대포의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가 박살이 난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줄로 걸어가지고 포를 쏩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나가면 이게 흔들리겠죠? 뭐 몇 명이 잡고 쏘더라도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 그러니까 포의 사정거리나 이 정확도가 매우 형편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예. 일본은 이 노략질하기 위해서 만든 배기 때문에 빠르게 쳐들어갔다, 빠르게 빠지고 이런 겁니다. 일본에서 해전이란 뭐냐면은 이 쇠사슬 걸어가지고 올라타. 그 다음에 칼싸움으로 다 승부 보는 거야. 이게 일본의 해전이었어. 이해되죠? 일본 섬나라니까 바다도 많고 해전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일본의 해전은 어떻게 됐다? 쇠사슬 걸어가지고 고리 걸어가지고 상대방 배로 넘어가서 이 칼싸움 하는 거였다. 근데 이 칼싸움을 10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칼싸움 엄청 잘하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생각해낸 거죠. 조선군은 칼싸움으로 일본군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한포전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순신이 했던 거죠. 그래서 안택선 하나에 새끼분의 수십 척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일본 함대는. 이해가 되죠? 가운데 안택선에 이제 대장이 타고 이 새끼분의 수십 척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함대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저선이라는 말은 바닥이 뾰족하다. 바닥이 뾰족하니까 물살을 잘 가르겠죠. 물살을 잘 가르는 첨저선 위주의 일본 함대. 반면 조선은 이 수비 위주잖아요. 그래서 이 멋있게 생겼죠. 판옥선입니다. 판옥선은 배 바닥이 이렇게 평평해요. 그래서 평저선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갯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바닥이 뾰족하면 갯벌이 찼을 때 배가 넘어진다.
그래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협이 좁고 막 파도가 엄청 막 날리는 데가 많아. 그래서 세모나게 만들면 막 떠내려간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평저선, 튼튼한 소나무 재질로 만들기 때문에 화포를 걸어놓고 쏴도 튼튼하게 버틸 수가 있다. 그래서 판옥선 옆면에는 이렇게 화포 6문이 장착이 됩니다. 천자총통 6문과 이 앞뒤에도 3문씩, 화포 3개, 앞뒤에 3개씩, 그리고 뒤에는 안 답니다. 앞에 3개,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총 화포가 6, 22. 15개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화포 덕후의 나라기 때문에 화포로 떡칠을 해놓은 판옥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배하고 일본의 주력 전투선인 새끼분해랑 비교를 해보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싸움이죠. 그냥 갖다 박으면 이거 무너지는 겁니다. 이 새끼분해는 그냥 이동 수단일 뿐이야. 전투 수단이라기보단 상대방 배에다가 갈고리 타고 올라가는 게 주로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동 수단이었다. 하지만 판옥선은 자체로 전투 수단이었다. 이해가 되죠? 밑에 1층에는 격군들이 노를 젓고 2층에는 화포를 걸어놓고 이 배 갑판에다가 화포를 걸어놓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판옥선의 장점, 이순신이 이 판옥선으로 어떻게 조선 바다를 제패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판옥선의 이 평저선 특징을 살린 겁니다. 이 제자리 선회 같은 게 가능했다. 배 바닥이 뾰족하면 제자리에서 도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판옥선은 평저선, 배 바닥이 평평한 이 전함이었기 때문에 이순신 이렇게 격군들이 밑에서 노를 저으면 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이 됐다. 그래서 이 회전 훈련을 엄청 해가지고 이순신은 여러 가지 진법을 만들어가지고 화포 전술을 사용했다.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왔다 거북선. 에? 우리나라 여러분들 프랑스 하면 에펠탑이 생각나고 미국 하면은 자유여신상 생각나는 것처럼 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때 이 거북선이 좀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BTS 이거 거북선으로 좀 노래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에? 일단 멋있지 않습니까? 이 거북선은 지금까지 뭐 설계도나 구체적인 그런 자료들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매체에서 만드는 모습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아무튼 3층 구조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1층에서 노 젓는 격군실 있고 2층에 이제 화포, 3층에는 여기 이제 상단 부분, 이 뚜껑 덮어놓은 상단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왜냐면 구체적인 설계도나 그런 것들이 전해져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 멋있잖아요 일단. 그리고 일반 판옥선보다 훨씬 두껍게 만들었고요. 크기는 작지만 판옥선보다 크기는 작지만 훨씬 두껍게 나무 이 장갑을 만들어 놨고 이 화포를 배치했고 위에는 일본군들이 불화살을 쐈을 때 타지 않게 철갑을 둘러놨다. 그리고 일본군들은 배에 올라타서 칼싸움하는 게 장점이었잖아. 그래서 올라타면 이제 창자를 다 뚫어버릴 수 있게 이렇게 녹슨 칼이나 못들을 박아놨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거적으로 덮어놓습니다. 거적이 뭐냐면 이런 천으로 덮어놓는 거야. 안 보이게. 나중에는 이제 거북선이 뭐 유명해지지만 사천해전 처음 전투 때는 이 등판을 이런 거적대기로 덮어놨다. 일본군은 신나게 올라타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 막 야! 딱 탔는데 딱 점프해서 딱 올라탔는데 이 거적대기 밑으로 이런 창과 못들이 막 박히고 막 배에 박히고 막 발에 박히고 이제 다 꼬치구이가 되는 거죠. 얼마나 아팠겠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용머리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여기서 대포 빵! 거북선은 돌격선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진영을 흩뜨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정거리가 먼 화포를 바탕으로 이렇게 먼 곳에서 진영을 갖춰서 빵빵빵 쏘는 원거리 전투였단 말이야. 거북선은 상대방 진영 속으로 들어가서 상대방 진영을 흐집어 놓는 돌격선이었습니다. 진짜 교사로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멋있죠 진짜. 압도적으로 멋있다. 그죠? 무기 소개는 여기까지.